이재명 지사의 아킬레스건은 결국 두 가지인데 만약 이 양반이 무너지려면 사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는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는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가 논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히 저 같은 그러니까 무지랭이가 보기에는 대선 어떻게 봐요? 저는 이재명 1강 체제가 좀 갈 거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호남에서 역전된 게 그걸 보여주는데 일단 지금 있는 잠재적인 후보군 중에 인물 매력에서 이재명보다 좀 부각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 대선이 굉장히 좀 특이할 것 같은데 이제 백신을 올해 계속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해 대선 때보다는 여의도나 정치의 이슈보다 행정이나 방역 이슈가 1년 내내 갈 건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새로운 인물도 없고 이재명 지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전국이 흘러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 부분 가지 않을까. 상당히 잘하네. 대장 기자. 완이가 얘기한 거에 나는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는 이번 건은 이재명이 좀 길게 코로나 국면 이 위기상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또 누가 낚아채서 그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 누굴까? 아직 드러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선 주자라는 게 언제 어디서 드러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 13용 해가지고 13명을 지금 뭐 내보내야 되나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13용이든 뭐 3용이든 나는 그렇게 가는 건 반대고 저는 대선은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획으로도 먹히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감이 아닌데 기획을 잘해서 또는 뭐 킹메이커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는 경우는 난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민주당이 뭐 13년이든 다극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 나는 그 자체가 약간 불순하다고 생각해요. 의도가 있다. 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임종석 전 실장이 여기 참전한다 이 게임에 뛰어들겠다는 건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왈가부할 일은 아닌 거.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결국 이재명을 도와주는 길이다. 저는. 지금 이제 강력한 1등 주자가 있으면 그게 버금가는 2등이 만들어질 때 이게 싸움이 유지되는 거지. 1극에다가 나머지는 자잘하게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이걸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계속 독주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자꾸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군들이 자꾸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잠깐 반대하고 그러니까 자기 정책을 뭔가 내놓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도 뭐 알래스카에서만 한다는 둥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기스를 내려고 뭔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독주 체제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 1년도 넘게 남은 거잖아요 대선이.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의 시간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떻게 부상할지 전혀. 근데 이제 뭐 백신 접종도 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대가 이제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수장으로서 기본소득이나 이런 이제 그 정책들 민생 정책 중심으로 막 가던 게 이제는 뭘로 점점 가게 되냐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 이제 다양한 이해 갈등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조정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런 안정감, 이해 갈등들을 잘 이제 풀어가는 거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당내 기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등 1강 체제를 해갖고 쭉 갔던 후보들을 쫙 보면 다 당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강이 계속 갈 수 있으려면 당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당 기반이 지금도 탈당설 뭐 등등 막 나오듯이 계속 흔들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소장님 당에 계셨으니까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어때요? 그래요, 뭐 다양하죠. 아직 당내 기반이 탄탄하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가요? 크게 보면 당이라는 거는 지지율 높은 사람이 먹어요. 왜냐면 정당이라는 게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잘 나오고 독주하면 사람들도 거기 쳐다보고 언론 용어로 하면 줄대기 바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문제는 과거에 왜 친박 친이 이명박 박근혜가 경선을 치열하게 했잖아요. 2006년에 결국 이명박이 대통령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친이 진영은 박근혜 불가론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가다가 처음에 뭐 촛불로 한번 휘청거리고 이렇게 가다 중간에 그 서울시장 선거도 깨지고 이러면서 당이 무너졌잖아요. 홍준표 체제가 깨졌잖아.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친박이랑 손을 잡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론을 철회하고 그리고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한 게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시켜요. 이러면서 양자가 이제 손을 잡고 그 이후 표현을 하면 이명박근혜 체제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해서 박근혜가 된 거잖아요. 불가로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그 키는 내가 볼 때 대통령이 지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고 있었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특별히 누구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절대 중립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 같아. 반대로 누구는 안 돼라고 할 거냐 그것도 나는 안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되는 사람 쪽으로 흐름이 가는 거를 제어할 유일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난 안 나서실 거다. 그래서 그 변수는 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이재명이 나가도 이기고 예를 들면 당내 기반이 탄탄한 또 다른 후보가 나가도 저쪽에서 누가 나와도 무조건 이긴다. 이런 선거가 되면 이쪽에서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을 빼면 윤석열하고 안 되게 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제3의 후보가 부각하기는 저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한 10%는 나와야 자기 지지율이 뭔가 이거를 갖고 최소한의 모멘텀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자기 지지율이 이제 막 출발 0.5% 출발 2%에 서 있는 후보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몇 년 동안 해갖고 30%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확 뭔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시절에 그걸 한번 봤던 거잖아요. 근데 노무현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굉장히 인물에 대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뭐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원석이 있는가 그 부분에서는 좀 2006년 대선 이명박이 나가나 박근혜 나가나 무조건 이긴다. 그 당시 정동영 후보였잖아요. 이것처럼 원사이드한 게임은 난 아닐 거라고. 지금 구도로 놓고 보면 야권의 보수 진영에 한 명의 후보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상당한 지지를 나는 가질 거라고. 뭐 이게 막 비등비등한 싸움이 된다 안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질 수 없는 싸움이란 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나오고 여당의 지지율이 한 40%. 60, 40이라는 요 기본 힘을 갖고 있으면 누가 나가도 되는 그림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 이른바 반정서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40%면 60%는 지금 반대한다거나 지지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결집이 되면 지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60 중에 한 20을 이쪽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이기는 싸움인 것이죠. 럽하게 보면 요 20 또는 뭐 좁히면 한 10 정도를 누가 먹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당이 가면 40 플러스 10이면 50이 되는 거고 야당이 충분히 자기들끼리 다 결집하면 60에서 10을 빼도 한 50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충실히 반영하는 사람은 표 확장성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딜레마예요. 이재명 지사의 아킬레스 건은 결국 두 가지인데 만약 이 양반이 무너지려면 두 가지에서 뭔가 좀 균열이 나야 되는데 첫째는 경기도에서 균열이 나야 돼요.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으로부터 뭔가 성적이 시원찮든지 도의회로부터도 시원찮든지 정 안 되면 경기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 당의 골가는 호남 플러스 친문이잖아요. 두 축이잖아요. 친문은 그렇다 치고 호남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호남 민심이 이재명으로 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호남이 불가한 후보가 후보된 경우도 없고 대통령 된 경우도 없어요. 이 두 가지 변수에서 뭔가 특별한 변화가 안 만들어지면 당분간은 이재명 지사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게임의 법칙상 그러나 게임의 법칙상 어떻게 해서든 2등은 찾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냥 독주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비등비등한 싸움을 하는 걸 누구나 열망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 나가면 야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지라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옛날에 남진 나훈아처럼. 언제적 남진 나오나는 뭐 요즘 누구라 그래? 영화도 아니고 요즘 비유가 뭐라 해야 돼 그럼? 박보검 송중기라 그래야 되나? 그래? 그것도 좀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래? 뭐 BTS란 거 없잖아.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죄송합니다. 친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친문 정치인들이 검찰개혁 내걸고 막 어쨌든 여론에 욕먹고 뭐 저쪽이랑 싸울 때 이재명 한 발 떨어져갖고 말하자면 손에 피 묻히고 싸울 때 뭐 했냐 이 정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 와서 보니까 막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사회연대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민생 법안들에서 계속 지금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먹히고 이 얘기들이 싸움은 우리가 다 해서 여치저차 하던 중간 과정 평가를 어떻게 하든 딱 왔는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싹 이렇게 하는 당규 국면에서 보면 그럼 이낙연 대표가 그걸 하면 돼요. 당대표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몇 가지 민생 법안들 있어요. 근데 발표할 때마다 뭐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 욕을 먹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제 당대표 임기가 그 기간 중에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준다. 이러면 저는 반전할 계기는 그 있다. 이낙연 대표 노선을 바꾼 거예요. 네. 사실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 신복지 체제를 얘기한 거는 결국 검찰개혁보다는 요한이가 얘기한 걸 보면 민생이고 제가 볼 때는 기재부랑 뭔가 싸움을 붙어서 이걸 풀겠다고 했는데 이게 우습게 돼버린 게 4시간 만에 그러니까요. 부총리가 되돌아버리니까 자기 때 국무조정실장 했고 부총리 됐다는 사람이 거기 들이대니까 그거는 정말 내가 볼 때 굉장히 아프죠. 그러니까 부총리 왜 그랬을까요? 4시간 만에. 다음날 좀 기다렸다가 하지. 제가 듣기에는 왜 그랬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아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아니, 직접? 본인한테. 부총리한테? 아는 사람한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재부 공무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대요. 아. 몇 번 깨졌잖아. 그걸 좀 잠재울 필요가 있어요. 뭐 하냐 도대체 장관이 부총리가 뭐 하냐 이런 정서가 워낙 강해서 그 정서를 자기가 대변해주지 않으면 아예 뭐 자기 말도 안 들을 것 같고 장관질도 못한대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이낙연 대표다 그럼 그런 연설을 한다.
그럼 당연히 기재부가 그간의 모습을 보면 뭔가 반발할 거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홍남기를 만났어도 미리 사전에 정 안 되면 약속 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좋아, 그럼 네가 반발해. 내가 이렇게 다시 나갈 거야. 그럼 이렇게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가. 그림을 만들었어야지. 정치력을 좀 발휘를 했었어요. 그것도 없이 푹 던졌는데 내 같으면 그걸 뺐어야지. 연설문은. 신복진 노선을 살리려면 나머지는 다 뺐어야 돼. 그 야당 공격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야당 건 뭐하러 공격해. 빼고 한수 앞을 내다보시는 딱 그것만 딱 던져놓고 그것을 위주로 쟁점이 형성되고 논쟁이 풀어지면 그때부터는 이낙연 그림이거든. 그 다음에 이낙연은 이재명 지사 못 가진 힘이 뭐냐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정부를 뭐 좋게 달래든 윽박지르든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 꼭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이낙연도 하네?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 나는 반등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초반 세팅이 헝클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의 약간 정치력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날카롭네.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거. 왜 못할까요? 이게 그냥 정책 노선이 어떤 순간에 저 정책을 쓰면은 내가 지지를 많이 얻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팍 못 가요. 잘 안 되지. 네, 그 자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자기가 안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사람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는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지위 정부도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안 해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에 못 미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이 분이 사회경제적인 개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키우신 분이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근데 이낙연 대표의 장점이 어디서 살 수 있냐면 크게 세력들을 모아내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좋은 정부 얘기를 했어요. 뭐 이낙연의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입니다. 뭐 이제 이런 노선 속에 이재명이 지사는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꾸 그림을 그려주면서 제시하는 접근하는 이제 이 부분이 남아 있을 텐데 주변에 이제 그러면 참모나 이런 분들이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큰 그림을 그려주고 뭐 이재명 지사하고도 가가지고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아까 기재부도 미리 사전 정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력이 없다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가는 이게 정치력의 핵심이거든요. 미리 꼬셔놓고 뭐 이렇게 작전도 짜고 롤플레이 만들어 놓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낙연 대표 주변에 계신가 또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가 저는 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서 김인철 박사님을 잡으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엄중. 아니에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기본소득 좀 치고받았잖아요. 4대적 열패의식 이런 거는 정말 아픈 얘기거든. 4대라는 단어와 열패가 그렇게 묶일 수 있는 건 난 처음 봤는데 굉장히 아프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가 논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히 저 같은 그러니까 무지랭이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과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해법이 뭔지 해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지. 야, 그 알래스카도 안 하고 아무 나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지는 싸움이거든. 그 알래스카와 사대주의만 딱 남는 것 같아요. 정책 논쟁이 아니라. 뭐 알래스카는 무슨 죄라고 왜 또 다른 나라 아무 데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웃어지냐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제일 K방역을 잘했는데 이 자랑이 약간 우스워지는 거야.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잘할 수도 있고 선도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꺼낸 게 선도국가 아니에요.